지난 시간에는 권리분석의 기초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절차분석의 기초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3페이지입니다. 절차분석의 기초이론 중 총설 부분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경매를 규율하는 법과 경매제도 이런 것이 있죠.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규율하는 법과 경매제도는 어떻게 변해 왔냐면은 먼저 1960년에 우리의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여기서는요, 소송도 규율하고 강제 집행도 경매도 규율하고 했었는데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강학상 강제경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경매는 강제경매도 있고 임의경매도 있고 두 가지 경매가 있다 그랬죠.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는데 임의경매는 그럼 여기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한 것이 아니라 경매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단행법을 두어서 경매법에서 임의경매를 규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는 단행법인 경매법에 의하여 규율됐었습니다. 그런데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집행권을 요구하는가 요구하지 않는가에 관한 차이가 주된 차이고 둘 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개가 같단 말입니다. 같은 법원에서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경매를 이것을 어느 하나는 민사소송법에서 어느 하나는 경매법에 의하여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원적으로 법의 근거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난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이르러서 경매법을 폐지하고 이 경매법에 있는 이 내용을 모두 민사소송법에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도 규율하고 그 다음에 집행도 규율하고 두 가지 다를 규율하고 민사소송법 제7편에서 강제경매도 규율하고 임의경매도 규율하고 두 가지 다를 규율함으로써 법이 근거법령이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난은 이때는 그런 비난은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의 문제가 여전히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왜 민사소송법 안에 소송이 아닌 집행이 왜 민사소송법 안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소송과 집행은 구조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먼저 소송을 볼까요? 소송. 자,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원고의 타방 당사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예컨대 을이 갑에게 돈 1억 원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여기 법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 법원에서는 철저하게 중립을 취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누구 말이 옳으니 서로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송은 양 당사자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저한 대등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기한 소송에서 을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승소 판결이 내려지겠죠. 이 승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 이 확정된 승소 판결을 이것을 집행권으로 하여 경매법원에다가 이거는 소송법원이고요. 경매법원에다가 갑의 재산에 대하여 내가 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이 채권의 만족을 받기를 바랍니다라고 경매를 신청하면 이 경매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 경매는 뭡니까? 경매는
우월한 국가 공권력 주체인 경매법원과 이 집행법원, 경매법원에 여기서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집행채무자 사이에 명령-복종관계, 상하-수직관계죠. 소송은 수평관계, 대등관계란 말입니다. 근데 집행은 뭡니까? 상하-수직관계, 명령-복종관계란 말입니다. 구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민사소송법 안에 소송이 아닌 왜 집행이, 소송과 이질적인 왜 집행이 같이 민사소송법 안에 왜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법체계상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대를 다닐 때에도 법학과에서 집행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시간 맨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께서 한마디만 딱 하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집행은 소송이 아니다. 끝. 그러므로 안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집행을 대학 법학과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거의 독학 수준으로 사회 나와서 제가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세요. 민사소송법 안에 소송이 아닌 집행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법체계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것이 이 민사소송법을 순수화하여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2002년도에 2002년 7월 1일부로 종래의 민사소송법에 있었던 요 강제 집행에 관한 파트는 요거는 따로 떼어서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단행법을 만들고 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강제경매도 규율하고 임의경매도 규율하고 두 가지 다를 규율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송은 민사소송법 안에는 소송은 따로 떼어서 여기서 민사소송법을 순화시켜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오로지 소송만, 그리고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규율하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규율하는 법체계가 이렇게 달라져 왔습니다. 한편 경매를 규율하는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1990년이 아니고 1960년이 아니고 1990년이죠. 죄송합니다. 1993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1993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그 전에는 경매를 호가경매제로 실시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호가경매제. 그러다가 1993년도부터는 입찰제로 실시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입찰제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93년도 이때, 그리고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는 2002년도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각각에 나누어서 여기를 1단계, 여기를 1단계, 여기를 2단계, 여기를 현행의 단계를 3단계라고 편의상 나눈다라고 한다면 제1단계에서는 경매를 규율하는 법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됐었습니다. 2단계에서도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됐었습니다. 그러나 3단계 현행법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규율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경매제도는 93년도까지는 호가경매제로 진행됐죠. 그러다가 93년도부터는 입찰제로 진행되어서 지금도 입찰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통분모를 보게 되면 이게 공통분모, 이게 공통분모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각각 보게 되면 1단계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되 호가경매제로 진행되는 단계, 2단계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되 입찰제로 실시되는 단계, 3단계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규율되되 입찰제로 진행되는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를 굳이 얘기하냐면은 교재 12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보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밑에 세 칸이 있죠. 위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되 민사집행법에 그다음 호가경매제와 입찰제로 이렇게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것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용어들이 경매길, 경락길,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경락 허브 결정, 경락인, 이렇게 경매, 경락 이런 용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 두 번째 단계로 가가지고는 입찰길, 낙찰길, 최고가 입찰자, 낙찰 허가 결정, 낙찰 불허가 결정, 낙찰자 이런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현행 단계에 와가지고는 매각길, 매각 결정길, 최고가 매수 신고인, 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 결정 또는 매수인 이런 용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 용어가 계속 달라져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경매가 진행되어서 갑수요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최저가가 이게 만약에 감정가가 1억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1의 매각길의 최저가가 1억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억 원에 여기서 아무도 참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되었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저가가 30% 저감됨으로 인하여 최저가가 7천으로 되었다라고 합시다. 7천으로 되었을 때 여기서 A, B, C 이 세 사람이 경매에 참가했습니다. C라는 사람은 7,600 쓰고 들어가고 B라는 사람은 8,100 쓰고 들어가고 A라는 사람은 8,700 쓰고 들어가고 이렇게 세 사람이 경매에 참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2의 길에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제2의 길을 만약에 6월 10일이라고 할까요? 6월 12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 금요일에 여기 A라는 사람이 8,700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용어들 계속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6월 10일에 A가 최고가 매수로 정해졌으면 얘가 낙찰자로 되었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는가? 다시 일주일 후에 언제입니까? 6월 19일에 다시 이때 6월 12일에 집행관 주재하에서 A를 최고가 매수 신고를 정한 이 절차가 법에서 정한 바대로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심사하여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A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라고 하는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A에게 매각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매각 불허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6월 12일에 세 사람이 경매에 참가해가지고 A가 최고가 매수신고로 정해진 이 날의 절차, 이 날을 현행법에서는 이 날을 매각길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6월 19일에 A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매각을 불허할 것인지를 정하는 날짜, 이 날을 매각 결정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A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고 A에 대하여 이날에 매각 허가 결정하게 되면 A를 매수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는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행 법령대로 현행 법령에 나오는 용어대로 하게 되면 이날을 매각길, 이날을 매각결정길이라고 하고 A를 이날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매각 허가가 떨어지면 A가 매수인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뒤에서 이런 용어들 계속 사용할 거니까 지금 이런 용어들 나왔다고 해가지고 낯설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따라서 배우려고 적고 외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의 입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술술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뭐라고 했는가? 요 단계, 2단계에서는요, 이날을 입찰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날을 입찰길이라고 부르고 입찰길, 그리고 이날을 낙찰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A를 뭐라고 하는 이때를 낙찰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전으로 가게 되면 6월 10일 호가 경매자 하에서는 이 날을 경매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날을 경락길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이때에 A를 경락인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날을
매각길이라고도 하고, 그전에는 입찰길이라고 했다, 그전에는 경매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각결정길은 그전에 낙찰길, 경락길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A를 현행법에서는 매수인, 근데 그전에는 낙찰자, 그리고 그전으로 가게 되면 경락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용어가 변동돼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용어가 지금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경매에 관한 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겠습니다만은 경매 공부하면서 첫 번째 어려움이 뭡니까? 수많은 듣보잡 용어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이 용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경매에서만 쓰는 특별한 법률 용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들이, 수많은 용어들이 막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용어들이 과거 용어와 현재 용어가 막 혼용돼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려운 경매 용어가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 그러면 과거의 경매 용어들은 현재의 법률 용어로 바꿔서, 현재 용어로 바꿔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 물론 책에서도 그렇게 바꿔서 쓰고 있고 바꿔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꿔서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즉, 여기서 경매가 만약에 이때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쓰는 법률 용어대로,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매가 이때 이루어진 경매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법률 용어로 서술이 되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경매가 이때 이루어진 경매다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의 용어로 서술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률 용어로서 모두 바꿔서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6월 12일 이날을 매각길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날을 뭐라고 했냐면은 입찰길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매각길이라는 용어와 함께 입찰길이라는 말이 많이 같이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용어인 입찰기를, 현재 용어인 매각기를 과거 용어인 입찰기로 이렇게 부른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꼭 잘못됐다고만 얘기할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뭡니까? 매각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6월 10일이 매각길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매각길 뭐예요? 매각을 실시하는 그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입찰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입찰 보러 가는 날, 이런 얘기죠. 따라서 보세요. 6월 12일 오늘은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각을 실시하는 날, 매각기일입니다. 그러나 입찰 보러 가는 사람, 매수희망자 입장에서 봐서는 이날은 뭡니까? 이날은 입찰 보러 가는 날, 입찰기일이라고요.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각을 실시하는 날, 매각기일이야. 매수희망자 입장에서는 입찰 보러 가는 날 입찰기일이라고. 따라서 매각기일을 입찰기일이라는 과거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꼭 잘못했다고만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자, 아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하여 매각 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 A의 명칭이 매수인으로 된다 그랬죠. 과거에는 뭐라고 했는가? A를 낙찰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낙찰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경매에 들어가서 이것을 낙찰받은 사람, 바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수인이라고 하게 되면, 왜 매수인이라고 하냐면, 경매도 매매 한 종류잖아. 따라,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은 매수인 아닙니까? 따라서, 매수인이라는 말이 법률상 용어로서 맞는 표현이야. 그러나, 매수인 그러면은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의 매도인에 대항하는 매수인인지 경매 절차에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매수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경매 목적물의 매수인, 경매 절차의 매수인, 이 앞에다 뭐를 특정화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경매 목적물의 매수인, 경매 절차에서의 매수인 이런 얘기 안 하고 낙찰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법률상의 용어는 매수인입니다만은 실무상으로는 매수인이라는 용어보다 낙찰자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용어와 현재 법률 용어가 막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경매 용어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경매 용어를 먼저 공략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설명하면서 이때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얘기할 겁니다. 이날을 매각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날을 여기서 입찰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전으로 가게 되면 경매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다 일일이 얘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지 아니하도 우리 경매과정 공부가 모두 마쳐질 때쯤 되게 되면 여러분의 입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경매 용어가 법률 용어가 술술술 나올 거라고요. 술술술 나올 건데 왜 뭐 하려고 열심히 하려 하냐 이 말이에요. 겁먹지 말고 그냥 쭉 따라만 오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의 입에 붙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경락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호가 경매제 하에서만 쓰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락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법원에 가게 되면 내가 보증금 외에 나머지 잔금을 내려고 할 때 잔금을 내 돈 전액을 가지고 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매각잔금을 대출받아서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행 법률 용어대로 말하면 매각잔금 대출일 때 되겠죠. 근데 가게 되면요. 여기 법원 경매 실무를 보게 되면 거기다 명함 돌리는 거 보게 되면 모두 뭐라고 해놨는가? 경락잔금 대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함에 경락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겁니까? 호가 경매제 하에서 호가 경매제 하에서 하니까 어떻습니까? 1993년도 이전의 얘기라고요. 그때 썼던 경락이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무상으로.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혼용되는 것들을 겁먹지 마시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교재 124페이지 보게 되면 민사집행법의 특징 있죠. 그죠?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으로 넘어가면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단행법이 만들어지면서 보다 제도가 이렇게 개선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공부하다 보고 나면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읽어보면 이 말이구나 라고 이해할 겁니다. 지금은 설명드려봤자 아직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 보시고요. 교재 127페이지 가게 되면 경매제도의 이상이라는 게 있죠. 간단하게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의 첫 번째 이상은 이것은 공정도 아니고 이것은 경매 절차에서는 첫 번째가 신속이 첫 번째 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송에서는요. 누구 말이 옳은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 실체적 진실, 그 다음에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여기서 추구해야 될 가치란 말입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어떻습니까? 경매에서는 이미 소송 절차를 강제 경매라고 한다면 소송 절차를 거친 거죠. 임의 경매라고 한다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니까 등기부나 이런 등에 이미 담보권의 존재가 다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는 공정이다, 정의다, 실체적 진실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신속이란 말입니다. 신속하게 경매가 진행되어서 신속하게 채권자가 만족을 받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첫 번째 이념이 절차의 신속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법에서는 이거는 며칠 내로 하라, 며칠 내로 하라 라고 하는 기간들을 쭉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얼마 내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거 절차를 분석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신속 다음이 비로소 공정이다는 가치는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 가게 되면 채권자의 보호에 있죠. 자, 여기서 법은 채권자도 보호하고 채무자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보호와 채무자의 보호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그럼 법은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되는가? 채무자를 먼저 보호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를 먼저 보호해야 됩니다. 예컨대 보세요. 만약에 법이 저당권자인 채권자를 확실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여윳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내가 시장에 풀라라고 하더라도 내가 채권 회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채권자를 확실하게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윳돈이 있어도 시장에 못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시장에 여유자금이 고갈될 것 아닙니까? 여유자금이 고갈되면은 그러면 이자율 올라가겠죠?
그럼 돈이 필요한 채무자는 남의 돈을 끌어써야 되는 기업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요. 높은 이자 주고 어렵게 빌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면에 법과 제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확실하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맘 놓고 시장에다가 자금을 풀 수 있겠죠. 그럼 시장에 여유자금이 풍성하겠죠. 여유자금이 풍성하게 되면 그러면 이자율은 떨어지겠죠. 따로 돈 빌려 쓰는 사람은 낮은 이자로 쉽게 돈 빌려 쓸 것 아닙니까? 즉 채권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 피해가 채무자에게 전가됩니다. 채무자가 높은 이자 주고 어렵게 빌려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채권자를 보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채무자도 그 과실을 같이 누리는 거지. 적은 이자 주고 쉽게 돈 빌려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채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가? 채권자를 먼저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저당권 쪽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당권자로 하여금 확실하게 채권의 만족을 또 쉽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늘 이런 생각하세요.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와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법은 항상 누구 편에 먼저 쓴다고요? 채권자로 하여금 확실하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채권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 폐해가 채무자에게 전가된다고. 채권자를 확실하게 보호해야만이 그 과실을 채무자도 같이 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제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체가 채무자의 보호보다는 채권자의 보호가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늘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매수인의 보호입니다. 매수인이 누굽니까? 낙찰자죠. 낙찰자로 하여금 확실하게 쉽게 내가 경매 물건을 쉽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이렇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경매가 어렵고 위험하기만 하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가하지 않겠죠. 경매에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경쟁률이 떨어지겠면 낙찰가가 떨어지겠죠. 낙찰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떨어진 금액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낮게 형성된 금액으로 채무자는 빚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여기서 낙찰자를 보호해가지고 경매가 안전하고 편리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참가하겠죠. 그럼 여기서 경매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매가 어렵고 위험하기만 하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더 유찰되겠죠. 그럼 법원의 부담도 점점 더 그만큼 계속 잔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매수인으로 하여금, 즉 낙찰자로 하여금 쉽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만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낙찰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경매에 관한 법이 우리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우리 낙찰받으려고 하는 우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경매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낙찰자를 보호하고 이런 제도가 개선되게 되면 경매는 당연히 대중화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